안녕하세요. 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페라 로즈의 대체색을 찾아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된 조색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대체색으로 권장하는 안료와 안료 PB15:3 프라이머리 블루의 조색으로 만들어진 색들을 사용하여 포도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인 안료 PB32 벤지미다졸론 바이올렛 포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도 그림을 그릴 때 PV31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치트키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윌리 허브스트와 크라우스 헝거에 의해 집필된 인더스트리얼 오거닉 피그먼트를 보면 PV32 벤지미다졸론 바이올렛은 보르도라는 색을 참고할 수 있는 안료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니엘 스미스에서 PV32로 만든 색에는 보르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고요. 보르도는 프랑스에서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 이름인데요. 흔히 버건디라고 표현되는 포도주 빛깔의 보라색을 프랑스인들은 보르도 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르도도 역시 진한 빛의 맑은 보라색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르도와 버건디 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는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걸어둘게요. 그렇다면 보르도는 포도주 색이니까 PV32 벤지미다졸론 바이올렛으로 포도를 그렸다는 것은 포도주 색으로 포도를 그렸다는 말인데요. 이 점이 바로 제가 치트키를 쓴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랍니다. 과연 그럼 이 PV32 벤지메다졸론 바이올렛은 포도와 같은 과일을 그리기에 완벽한 안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PV32 벤지미다졸론 바이올렛이라는 색 자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 과일 종류인 자두나 포도가 연상되어서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그 색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에 가까운 색감 같은 것이 있기는 한데요. 또 안료의 밀도에 따라 색감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과실의 투명함이나 명암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프라이머리 블루와의 조색 비율이 4:6부터 만들어지는 색들을 보시면 이 두 색만으로 만들어지는 색들의 명도와 채도가 어찌나 명료하여 그 색의 수가 다양한지 보라색을 띠는 어떠한 자연물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포도라는 과일을 이루는 부분에는 과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의 줄기나 잎사귀를 표현할 때 PV32 벤지미다졸론 바이올렛을 조금씩 섞어서 채색해 보았는데요. 녹색 계열과 섞인 혹은 함께 보이는 PV32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인지 마치 가지 같은 채소에서 발견되는 맛이 없어 보이는 형광색이 비쳐서 좀 떨떠름한 매력없는 그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포도 그림 시리즈는 색을 제한해서 사용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채색을 하였지만 만일 색의 선택이 좀 더 자유로웠다면 포도 줄기나 잎의 부분에는 좀 더 붉은색이 많이 보이는 핑크색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료 PV19 키나크리돈 로즈 같은 색으로요. 말이 나온 김에 포도 그림을 좀 비교해 볼까요? 여기 5장의 그림이 그동안 그려본 포도 그림, 그리고 한 장의 댐슨 자두 그림인데요. 각각 15:3 프라이머리 블루와 PR81:1 오페라 로즈의 조색, PB15:3 프라이머리 블루와 PR122 키나크리돈 마젠타의 조색, PB15:3 프라이머리 블루와 PV19 키나크리돈 로즈의 조색,
PB15:3 프라이머리 블루와 로도나이트의 조색, 그리고 PB15:3 프라이머리 블루와 PV32 벤지미다졸론 바이올렛의 조색으로 색을 제한해서 채색된 그림입니다. 이렇게 5장의 그림을 함께 보시니까 어떤가요? 약간 더 밝은 느낌, 혹은 선명한 느낌, 또는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깊은 느낌 등 각자에게 느껴지는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5장의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다 다를 테지만 혹시 이 중에 이건 도저히 과일 그림 같지가 않다 그런 그림이 있으실까요? 물론 저의 회화적 미숙한 표현은 감안하고 말이에요. 저의 큰아이가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요즘 한참 작문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 중에는 동의어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나열해 놓고 몇 개의 문장을 제시한 다음 그 문장들 안에 빈 곳에 주어진 동의어 중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는 방식의 훈련인데요. 우선 주어진 단어 중 동의어를 찾아내야 하고 다시 그 각각의 동의어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구별해야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 까다로운 훈련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들 얘기는 왜 꺼내느냐? 어쩌면 제가 이번 조색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이런 훈련과 비슷한 것 같아서인데요. 나는 뭐뭐를 좋아해, 혹은 사랑해, 아니면 애정해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할 때 이 3가지의 표현을 내키는 대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중에 한 표현만 자신만의 말투로 삼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한 표현만이 그 상황에 꼭 들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추천해드린 책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나 자신만의 꼭 들어맞는 의미가 있는 색의 사용법이나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으시는데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쉬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둘러둘러서 하느냐고 답답하신 분도 지금 계시지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이번 영상이 가장 완성하기 어려운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필요한 글을 쓰는데 며칠이나 고민하고 글을 쓰고 고치고 또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디자인이나 공간의 영역에서 색을 다만 색으로 대면해서 그 성질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노하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재료가 재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시청하시고 아마도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은 저보다는 그림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자칫 그림에 대한 깊이 없는 훈수처럼 제 의견을 받아들이실까봐 그 점이 걱정됩니다. 안료에 관해 객관적인 정보만 드리는 데에는 그런 부담이 없는데요. 조색의 경우는 아무래도 제 사견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또 타당한 사견이 들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정보라 그런 의견을 곁들이는 것이 제 채널의 더 올바른 방향성일 것 같아서요. 그림에 대한 저만의 경험이 어느 정도 완숙하게 열매 맺기 전에는 이런 방식의 마찰이 빈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자수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며 질책을 하실 경우가 생긴다면 따끔한 질책과 함께 소중한 가르침으로 적절한 길잡이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의 길이 좀 막혀서
그동안 진도가 안 나간 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 털어놓고 보니 제 마음만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림은 꾸준히 연습하고 있고 알료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상의 내용은 더 알차질 거예요. 또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캐릭터 키우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머슴처럼 작업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그럼 속 시원한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영상이 안쓰러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새로운 책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